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깊이 남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한 번의 만남이 평생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순간이 나중에 커다란 의미로 되돌아오는 일도 있죠.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아주 기묘한 인연의 힘에 관해 말이죠.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꽤나 부유했어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무렵을 기점으로 모든 건 산산이 부서졌죠.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저희 가족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작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모여 살기 시작했죠. 아버지 사업이 잘못되면서 빚이 엄청나게 쌓였고 매일매일 빚독촉이 일상이었어요. 고함 소리가 들리거나 누가 문이라도 두드릴라 치면 저부터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돈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빚이라는 단어부터 익혔죠. 그게 우리 집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야금야금 벌어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배를 타고 나가셨고 남겨진 엄만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해결을 해야 했죠. 용돈이란 개념이 없었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포기하는 게 익숙했어요. 친구들이 새 학용품을 사거나 유행하는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저는 늘 뒤처졌어요. 어릴 땐 그게 너무 부러웠죠. 친구들이 새 신발을 신으면 괜히 그 애들보다 뒤에 서게 됐고 급식을 받을 때도 괜히 고개를 숙였고요. 하지만 부러워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일찍 깨달았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세상엔 절대 쫓아가지 못할 것들이 있다는 걸, 여전히 이곳은 신분사회라는 걸 저는 일찌감치 배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 사정 덕분에 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처음 시작한 건 초등학교 때 한 신문 배달이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자전거에 신문을 싣고 돌리는 일이었어요. 겨울엔 손이 얼어서 신문을 접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새벽 공기 마시며 신문을 돌리고 나면 작은 희망 같은 게 생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게 되는,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일복의 연속이었어요. 중학교 땐 편의점 야간 근무도 했고 고등학교 땐 식당 서빙도 했죠. 덕분에 제겐 친구들이랑 놀러 가본 기억도 거의 없어요. 토요일 저녁에 만나서 영화를 보고 PC방에 가고 햄버거 사 먹으며 수다 떠는 게 그때 애들한텐 당연한 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한텐 그런 건 사치였거든요. 저는 주말에도 일해야 했으니까요. 친구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도 있지만 결국 그 감정도 길게 가지 않았어요. 어릴 땐 왜 저희 집만 이렇게 힘들까 싶었지만 그게 제 현실이었어요. 받아들이면 삶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들이 어린 제게 남긴 패배감은 참 짙었어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실은 괜찮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죠. 지금도 생각나는 건 중학교 수학여행이에요. 가는 날이었죠. 친구들은 전날부터 들떠 있었어요. 새 옷을 준비하고 여행지에서 뭘 할지 계획을 짜며 한참을 떠들었지만 저는 그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빠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갈 수 없는 여행이었으니까요. 학기 초에 수학여행 신청서를 받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 넣곤 집에 와서 바로 찢어버렸거든요. 말해봤자 엄마가 미안해하며 무리할 게 뻔했어요. 그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죠. 그날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아이들은 자율학습을 해야 했는데 굳이 가서 혼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학급 조별 활동 계획표, 준비물 목록, 여행 일정표, 그런 것들을 한 장 한 장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죠. 그리고 그날 하루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쓰레기통을 비우다 뒤늦게 알게 되신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엄마를 더 비참하게 만드냐며 엄마는 절 끌어안고 많이 우셨죠. 저도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그날은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둘 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텨오던 게 모두 터진 날이었죠. 그래도 그날 이후로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이 길을 헤쳐나가는데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동지이니 우린 서로 힘든 걸 숨기지 말자고 엄마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수험생이 됐고 공부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빚은 많았고 대학 갈 돈이 없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간신히 등록금을 낸다 해도 생활비가 없었죠. 기숙사비는 어떻게 하나, 교재비는 또 어떻게 내나. 그 시간에 돈을 벌면 어떻게든 빨리 이 시궁창을 탈출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대학은 가서 뭐하지? 그런 생각 끝에 결국 대학을 포기하게 됐어요. 제게도 나름 꿈이란 게 있었지만 꿈 같은 사치는 제가 부릴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죠. 친구들이 대학 입학해서 신입생 환영회 나간다, 동아리 가입했다, 여행 갔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저는 택배 박스를 열심히 옮겼어요. 아직 20살이니 회사 취업보단 몸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싶었거든요. 멀쩡한 몸뚱이가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고 힘쓰는 일이 가장 돈은 많이 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던 중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꼼짝없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상에서만 누워야 하는 처지가 되신 거죠.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었어요. 택배 상자 옮기는 일만으론 부족했어요. 밤엔 대리운전까지 뛰며 악착같이 살았죠.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말이 맞았을 거예요. 그건 살아내는 게 아니라 버텨내는 거였죠. 그러다 군대 영장이 나왔을 땐 한편으론 기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힘든 삶에서 잠시나마 도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아픈 아버지와 간병하는 엄마를 혼자 두고 가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입대를 더 미룰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미안함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며 무겁고도 묘한 마음으로 군에 입대했죠. 군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다들 힘들다고 하는 훈련도 그냥저냥 버틸만 했고 내무 생활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몸 쓰는 게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군대가 힘들다고들 하던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도 했던 터라 그런 게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딱 정해진 시간에 밥 나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저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자동차 디자인을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죠. 그래서 시간이 나면 내부반에선 늘 끄적끄적 연습장에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곤 했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어요. 밖에서의 삶이 더 팍팍했기 때문에 군대라는 환경은 제겐 오히려 단순하고 쉬운 곳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물론 어디나 그렇듯 이상한 사람, 못된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선임 2-3명이 문제를 일으키긴 했죠. 그래도 전 최대한 그들과 엮이지 않으려 노력했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후임 기수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래 기수로 들어온 후임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말투도 어딘가 느릿하고 행동도 좀 어리버리한 편이었어요. 그런 애들은 군대에서 표적이 되기 쉽죠. 예상대로 몇몇 질 나쁜 선임들이 그 후임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선임들은 원래부터 장난이 심한 편이었고 약한 애들을 골라 괴롭히는 걸 재미로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후임은 늘 좋은 놀잇감이었고 후임은 그걸 참아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겨우 한 기수 앞이고 그 선임들은 제대를 6개월만 남겨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후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어요. 몰래 뒤에서 간식 같은 걸 챙겨준다거나 너무 심하게 괴롭힐 기미가 보이면 슬쩍 다른 사람을 불러와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식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런 사소한 개입으로는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어요.
점점 지독한 괴롭힘은 계속됐고 후임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점호 시간이 지나면 혼자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어요. 다른 후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을 때도 그 친구는 멍한 얼굴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 표정이 뭐랄까 참 묘했어요. 요즘 군대는 그런 괴롭힘이 있으면 바로 고발도 가능하고 신고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도 바로 분리 조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던 시절은 10년도 훨씬 전이니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냥 참아야 했고 괴롭힘을 신고해도 남자라면 그 정도는 버텨야지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후임은 결국 휴가를 나갔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 한동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어요. 후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충격이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저는 끝까지 조용히 있기로만 했어요. 괜히 나섰다가 저까지 표적이 될까봐, 제 군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그냥 모른 척했어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지만 제가 너무 비겁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한 사람이 그렇게 떠나버렸으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임이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을 결정했을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견딜 수가 없었어요.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속으로 울었을까? 저라도 조금 더 다가갔으면, 조금 더 도와줬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제 군 생활이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사는 것에만 바빴지. 누군가는 나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걸,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걸 왜 몰랐던 걸까? 왜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던 걸까? 후회와 죄책감과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후임의 극단적 선택은 군대와는 무관한 것으로 처리가 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증언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 친구에겐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뿐이라 소송 같은 걸 할 상황도 못 되는 듯했고 군대에서도 일을 빨리 덮기에 급급했죠. 그 일이 있은 후 군대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런 와중에 집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급히 휴가를 내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결국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마지막 순간조차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부대로 복귀했지만 그 이후로는 하루하루가 무기력했어요.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기만 했어요. 후임을 잃은 죄책감과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후회가 겹쳐져서 모든 게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저는 말수가 줄었고 동기들과도 거리감을 두게 됐어요. 전역할 때쯤엔 정말로 제 계좌에 딱 1,0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원래는 그 돈을 모아서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려고 했던 건데 이젠 병원비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저녁날 긴 시간 동안 갇혀있던 곳에서 벗어나는 기분은 묘했어요. 설렘보단 허전함이 더 컸어요. 돌아가도 마중 나올 사람은 없었고 달라진 것도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일이 늦게 끝나서 저녁에나 집에 온다고 했고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 한 잔을 했어요. 친구는 군대에서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같은 걸 묻다가도 결국 이제 뭐 할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일해야지라고 했어요. 해야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소주 몇 잔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
차가운 바람이나 쐬며 잠을 깨려고 걸어서 마포대교를 지나게 됐어요. 한강의 바람 속은 속을 파고들 정도로 차가웠어요.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몸을 움츠리며 걷는데 멀리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다리 위에서 어떤 여자가 난간을 넘고 있었어요. 여자는 이미 한 발을 허공에 내디디고 있었어요.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여자를 붙잡았죠. 갑자기 나타나 붙잡은 탓에 여자는 깜짝 놀라며 저를 뿌리치려 했어요. 나요. 이거 놓으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가요. 안 돼요. 못 나요. 이건 아니에요. 일단 내려와요. 일단 내려와서 다시 생각해봐요. 여자는 온몸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만약 그 순간 손을 놓았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죠. 팔이 저릴 정도로 꽉 잡고 있는 힘을 다해 끌어당겼어요. 그렇게 간신히 난간 안쪽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렇게 둘 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어요. 저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여자는 어깨를 들썩이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한참을 소리내어 울더군요. 저는 그저 가만히 옆을 지켰어요. 잠시 뒤 울음을 그친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죄 같은 마음이 뭔지 알아요?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게 얼마나 죄 짓는 기분인지. 무슨 일을 겪으신 건가요? 차 사고였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 인생도 참 암담하더라고요. 친척 집에 다녀오던 길, 가족이 모두 같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본인만 살아남았다고 하더군요. 여자 역시 큰 충격을 입고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났고, 깨어난 뒤 처음 들었던 소식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던 거죠. 퇴원을 하고 나왔더니 그야말로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살던 작은 집은 재개발로 강제 철거를 당했고, 남은 건 빚뿐이었고, 사고 후유증 때문에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병원비는 계속 불어났고, 친척들이 있긴 했지만 다들 현실적인 이유로 그를 외면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긴 했어요. 몸이라도 멀쩡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며 살았겠죠. 근데 지금은 사고 후유증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많지가 않아요. 조금만 무리하면 몸이 버텨주질 않더라고요.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고 여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돈이 없으니 먹는 것도 부실했고 몸은 점점 더 나빠졌겠죠.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때가 많았고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저릿한 통증이 왔다고 했어요. 병원에 다시 가보려 했지만 이미 치료비를 내지 못한 상태였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죠. 악착같이 살려고 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운전하던 차에 탄 내 가족이 다 세상을 떠났는데 나 혼자 살아남아서 뭘 먹고 웃고 그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자격이 왜 안 돼요. 그건 사고였어요. 그쪽 잘못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가족들을 죽인 거라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애를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근데 그쪽 때문에 물거품이 됐네요.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잠깐 몸이라도 녹이러 갑시다. 뭐요? 목숨 한번 구해줬다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기라도 해야 된단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저 앞에 카페라도 가자는 뜻이에요. 여긴 너무 춥잖아요. 내가 따뜻한 핫초코 사줄게요. 달고 따뜻한 걸 마시면 기분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전 카페에 가 얼어있는 몸을 녹이며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조금은 나아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제 후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군대에서 아무 말 없이 떠나간 그 후임.
그때도 저는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고 결국 후임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하려던 사람을 만난 거죠. 이번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또다시 같은 후회를 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순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생전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런데 왠지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전역 후 모은 돈 1,0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돈을 이 여자에게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다시 살아갈 기회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돈을 건넸어요. 여잔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돈 원래 우리 아버지 병원비로 쓰려고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원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받아요. 그리고 부탁이니까 제발 죽지 마요. 내가 그쪽 마음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래도 그쪽 가족 마음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쪽 부모님, 그쪽이 그렇게 죄책감 갖고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든 이겨내고 잘 살아가길 바라시겠죠. 그러니까 다시는 한강다리 오를 생각 같은 건 하지 말아요.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꼭 갚겠다고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꼭 사람만 달라고, 그것만 약속해달라고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돌아섰어요. 여잔 알겠다고 답했죠. 바보 같은 선택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여자를 돌아봤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삶이 조금은 나아지기를, 2번 다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길 간절히 빌면서요. 그렇게 그날의 만남이 끝났어요. 저는 그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돈이 그의 삶을 바꿀 수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가끔은 그날 일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결국 제 안에서도 점차 잊혀졌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했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처음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지만 막상 돌아보니 어느새 30대가 돼 있었어요. 전역하고 나와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목을 잡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겹치면서 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결국 돈부터 모으는 게 우선이었어요. 뭐 제 인생이 한순간에 달라지겠어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 조금은 숨이 쉬어지는 날들이었어요. 저는 사무직으로 취업을 했고 낮에는 출근, 저녁에는 배달. 그렇게 몇 년째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배달을 뛰고 있었어요. 그날은 성북동의 한 부촌으로 배달을 가게 됐어요. 주소를 확인하고 도착한 곳은 대저택이었어요. 평소에도 배달을 하면서 꽤 잘 사는 동네를 많이 갔지만 그 집은 진짜 TV에서만 보던 그런 집이었죠. 높은 담벼락에 넓은 정원, 대문 앞에 서 있는데도 안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배를 눌러놓고 대체 이런 집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나왔어요. 음식 봉투를 내밀고 그냥 전해주고 가려는데 여자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 잠시만요. 혹시 김상훈 씨 맞죠? 네?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순간 걸음을 멈추고 여자를 쳐다봤어요. 어딘가 낯익은 듯한 얼굴이었지만 금방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쪽 얼굴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기억력이 안 좋아서. 10년 전 마포대교. 그렇게 말하면 기억이 나실까요? 아니, 그럼 설마.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설마 그때 그 사람이냐고 묻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 군복에 적힌 명찰을 보고 이름과 얼굴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꼭 한 번쯤 만나고 싶다고 생각은 했어요. 어떻게든 찾고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하늘이 제 기도를 듣기라도 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왔어요. 세상에 10년 전 한강다리 위에서 만났던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지다니. 그것도 이런 대저택에서요. 여잔 저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처음엔 사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년 전 모든 걸 잃고 그런 선택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집에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그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신 그 1,000만 원, 저한테는 10억, 아니 100억만큼 크고 값진 돈이었어요. 다시 만나게 되면 꼭 묻고 싶었어요.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덥석 쥐어줄 수가 있었는지. 그때 제게도 소중한 돈이었던 건 맞지만 그쪽에게 더 필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더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날 가지고 있던 그 봉투를 드리는 것뿐이었죠. 그때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죽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저에게 상훈 씨는 그래도 한 번 더 용기 내 살아보라고 어둠에서 빛 쪽으로 절 한 발 당겨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살아보기로 했어요. 죽지 않고 살아보기로. 10년 전 마포대교에서 제가 준 1,000만 원 덕분에 극단적인 선택을 멈추고 다시 살아보기로 마음먹은 여자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웠고 관련 사무직으로 취업을 하게 됐대요. 그러다 운 좋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 창업팀에 합류할 기회를 얻었대요. 이후 회사가 성장하면서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불과 10년 사이에 그렇게까지 큰 성장을 했다는 게 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대체 10년 사이에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지 물었죠. 처음에는 공장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일에 재미를 붙여가기 시작했고 야근을 하면서까지 스스로 공부하며 자격증을 땄대요.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장의 전체 운영 방식에 대해 알게 됐고 일을 하면서 회사 내부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도 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스타트업 창업을 해 독립하려던 회사 이사의 눈에 띄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스타트업을 같이 키워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대요.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인생이었고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 도전하게 됐대요. 그렇게 작은 부품 제조업체를 시작했고 몇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회사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지금은 국내외 여러 자동차 브랜드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부사장으로 회사 경영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도 직접 나가면서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잠깐 그렇게 약해진 것뿐 사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때 내가 이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면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더군요. 잠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는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제가 이룬 건 전부 그쪽 덕분이에요. 그때 그렇게 날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큰 돈을 덥석 내 손에 쥐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을 다시 살아볼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길 기회조차 없었겠죠. 모두 그쪽 덕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름뿐이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흔한 이름이긴 하죠. 아무튼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 다행인 정도가 아니라 놀라워요. 정말 대단하고요. 내 얘긴 충분히 했으니 이제 그쪽 얘기를 해봐요. 여자는 계속해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묻더라고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배달일 투잡으로 하며 지낸다고요. 하지만 여자는 끈질기게 물었어요. 요즘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그렇게 계속 묻다 보니 결국 저는 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사실 제가 투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1년 전쯤에 엄마가 사고를 당했어요. 다니던 공장에서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기만 했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고 이미 계약서에 다 기재된 사안이라 자기들은 책임질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결국 저희 엄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손가락 마디 하나를 잃고 해고까지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억울해서 잠이 안 오죠. 답답하고 화가 나서 억울해서 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협박까지 했어요. 이렇게 계속 버티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요. 엄만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회사 측에선 보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고 결국 병원비도 전부 우리 부담이 됐어요. 저까지 찾아가 공장 관계자 멱살이라도 잡아보려고 했지만 아예 출입부터 막더군요. 투서도 넣어보고 1인 시위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태도뿐이었어요.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장 노동자들이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한 곳이라 원래 그런 식으로 무마하는 게 관행이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장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큰돈이 있겠어요. 변호사 비용 될 돈도 없고 그동안 생활비도 벌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화가 나 미칠 것 같았지만 저희 역시 결국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 말은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이었죠. 돈이 없는 게 죄고 돈 많은 놈들은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며 죄를 지어도 떵떵거리며 사는 곳이었으니까요. 답답함에 미칠 것 같았지만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멀쩡하던 엄마 손이 손가락 마디 하나가 사라졌으니 그걸 볼 때마다 심장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엄만 그런 절 아시곤 한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지내셨어요. 일평생 고생만 하시던 엄마에게 또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 사실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야 했고 치료비도 필요했어요. 열만 내고 있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고 항의해봤자 돌아오는 건 벌금이었죠. 결국 억울함을 묻어두고 고소할 비용부터 마련하자 싶었어요. 돈이 있어야 뭐든 해볼 테니까. 그래서 저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배달을 뛰고 주말엔 대리운전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말도 안 돼요. 아니,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돈이 없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이 사회잖아요. 어쩔 수 없죠. 억울하니 돈이라도 모아야지. 여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공분했어요. 손을 꼭 쥐고 화난 얼굴로 이건 말이 안 된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제 이야기에 감정이 올라온 것 같았어요. 잠깐, 그 공장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곳이라고 했죠? 혹시 거기 이름이 뭐예요? 잘하면 내가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공장 이름을 말했어요. 여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쩌면 본인이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여자가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곳이었어요. 지난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하면서 국내외 여러 브랜드에 부품을 공급하는 굴지의 기업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엄마가 다친 그 공장 역시 여자의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부품을 공급받는 주요 거래처였어요. 쉽게 말해 여자의 회사가 그 공장과의 계약을 끊으면 그쪽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내일 어머님 모시고 같이 가죠. 그런 놈들은 늘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하죠. 내가 바로 단판을 지어야겠어요. 여자는 내일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공장에 가자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여잔 정말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평소 이 골목엔 절대 들어올 것 같지 않은 고급 세단이 천천히 들어오더니 저희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저는 엄마를 부축하며 차로 향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그 차를 보고 머뭇거렸어요. 정말 저 차 타도 되는 거냐고 조심스레 물으시더군요. 엄마 눈에도 여자의 차와 저희 현실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였던 거죠. 하지만 여자는 손수 문까지 열어주며 저희 엄마를 극진히 모셔줬어요. 엄만 차를 타면서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자는 그런 엄마를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죠. 차는 곧 공장으로 향했고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억울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엄마가 다쳤을 때 회사에서 나 몰라라 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순간들, 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제 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엄마와 함께 찾아오면 경비원들이 우리를 문전박대하고 덩치 큰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저희를 들어 내팽개치며 인간으로 대우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미리 연락이라도 받은 듯 공장 사장이 직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장은 처음엔 반갑다는 듯 웃으며 여자를 맞이했어요. 버선발로 마중까지 나오셨나요? 아이, 부사장님, 그럼요.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전화로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사장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뒤에 서 있던 저와 엄마를 본 거죠. 순식간에 얼굴이 새파래지시는 걸 보니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계시는군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부사장님과 함께. 당신 큰 실수했어요. 절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린 거야. 그게 무슨. 내 어머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그딴 짓을 해? 사장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더군요. 아유, 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공장 내부에도 규칙이란 게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너무 늦어졌죠.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내가 아니라 저분들한테 하셔야죠. 물론입니다.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귀하신 분인지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건 사과가 아니죠. 이분과 인연이 있는 귀한 사람이어서 사과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세상에 잘못해도 되는 사람과 잘못하면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우리가 그냥 공장 직원일 땐 막대해도 되고 부사장님과 가까운 사람일 때는 그러면 안 되나요? 제 말에 사장은 고개를 푹 숙이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런 사장에게 여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말은 간단해요. 즉시 산재 처리하고 치료비 전액 지급하세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함께해야 할 겁니다. 아유, 물론입니다. 당연히 처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복직을 원하신다면 그것도. 아니요. 어머니를 이런 곳에 2번 다시 일하게 할 순 없죠. 복직 같은 건 안 합니다. 이런 환경에 제가 일하게 두지 않죠. 예,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 공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었는데. 그렇게 공장 측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 산재 처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여잔 법적 근거를 들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졌고 결국 공장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장을 빤히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추가 조건을 내걸었죠. 근데 이 건 하나 해결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앞으로 이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 환경과 계약서를 수정하도록 개선하시죠.
그러지 않으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 내 다른 기업들과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그 어떤 제품도 납품받지 말라고. 사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한 사람의 보상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공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뜻이었죠. 그 말이 실현되면 공장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대우를 모두 손봐야 할 상황이 되는 거였고요. 사장은 당장 말을 잇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그렇게 바꾸긴 어렵지만 논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피차 다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애매모호한 표현 쓰지 말자고요. 논의가 아니라 실행을 하셔야죠. 여자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단호해졌어요. 사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마지못해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내뱉었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엄만 눈물을 훔쳤어요. 저희 둘은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 단 하루 만에 해결된 거였어요. 공장 사장은 끝까지 공손한 태도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라며 머리를 숙였어요.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저희는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해왔으니. 잘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거래 중단을 고려할 겁니다. 그 타격이 어느 정도인진 그쪽이 더 잘할 거고요.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켜보죠. 공장 사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잔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어요. 엄마와 전 조용히 따라 걸었어요. 공장을 나설 때쯤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싸워도 해결이 되지 않던 일이 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였다니.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걸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야 운이 좋아 이렇게 해결됐지만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똑같은 상황을 겪고도 계속 억울해야 하니까요. 엄마도 여자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흰 그 일을 무사히 해결하고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일이 일단락된 후 저희는 여자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한 분을 그냥 보내기가 미안하다며 엄마가 뭐라도 대접해야 한다고 우기셨거든요. 엄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여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엄마가 담근 청과 직접 만든 양갱 등을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잠깐 정리를 하는 사이 여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뒤늦게 따라 들어갔더니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제 책상 위에 놓인 연습장을 발견한 거였어요. 사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 10년 동안 전혀 다른 일을 했지만 자동차 설계나 디자인 쪽 공부는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여유가 없어서 정식으로 배울 기회는 없었지만 틈틈이 책을 찾아보고 혼자 모델링 연습을 하고 도면을 그리고 스케치도 해왔어요.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언젠가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이미 30을 훌쩍 넘긴 나이라 다시 새 분야에 시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요. 아니, 이쪽에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혼자 좀 끄적여 본 거예요. 아니요, 그냥 혼자 좀 끄적여 본 정도가 아닌데요. 이런 재능이 있는데 왜 이쪽으로 나가보지 않았어요. 재능은요, 뭘. 꿈은 꿨죠. 하지만 모두가 꿈을 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먹고 살았어야 했으니까. 제 말에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본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곳이라 직접적으로 이런 디자인 관련된 자리가 없지만 이런 인재를 찾고 있는 다른 회사를 알고 있다면서요. 연습장 제가 가져가도 되죠? 너무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보여주면 탐나는 회사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그렇게 얼떨떨하게 여자에게 제 연습장을 넘겨주게 됐는데 며칠 뒤 정말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준비할 틈도 없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결국 채용이 됐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어릴 때부터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건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장의 디자이너로 취업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업계에 발을 들이고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제가 10년 전 아무런 대가 없이 내민 손길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저와 제 가족을 구해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렇게 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고 여잔 한 가지 더 제안할 게 있다며 저희 엄마에게 작은 찻집 하나를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댁에 가서 맛본 것들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마신 오미자청으로 담근 차와 직접 만드셨다는 양갱과 한과들, 그걸로 찻집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가게는 제가 마련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희 상훈이 도와주신 걸로 이미 도움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덕분에 치료비와 위자료도 받게 됐고요. 그걸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아니요, 충분하지 않아요. 아드님께서 그날 그 다리 위에서 저한테 준 건 단순히 1,000만 원이 아니라 제 새로운 인생이었고 새로운 삶이었어요. 그때 그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때 도와주신 거 이자를 쳐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렇게 여자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는 엄마에게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득을 했고 결국 엄마는 작은 찻집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찻집을 열기로 하고 이런저런 소품들을 채우며 엄마는 참 많이 우셨어요. 내 평생이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다 결국 그렇게 가겠구나. 내 인생은 결국 요 정도로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뿐인 아들한테 미안하고 면목도 없고, 그런데 다 늙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몇 번을 말해도 모자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힘든 형편이셨지만 어머님이 아드님을 참 잘 키우셨어요. 그날 그 마포대교에서 아드님은 제 인생을 구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돈을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줬다고 하니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물었더니 어머님께서 아주 잘했다고 하셨다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의미 있게 쓰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게 저와 엄만 20년이 넘는 그 험한 고생 끝에 끝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 인연이 정말 신기하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마포대교에서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혹은 구해준 후에도 제 돈을 챙겨 가버렸다면 그 여자의 삶도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겠죠. 제가 베푼 작은 선의가 이렇게 돌고 돌아 제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세상이란 참 신묘한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앞으로도 내가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더 힘든 사람들을 살피며 선을 베풀어야 할 이유를 배운 것도 같아요. 내가 한 작은 선의가 언젠간 더 큰 기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꼭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선한 마음은 어딘가를 떠돌다 결국 누군가에게 가 닿을 거라는 걸 저는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린 보통 선한 행동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을 쉽게 믿지 않아요. 현실은 냉혹하고 노력해도 보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저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때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직한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0년 전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넸던 손길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저와 제 가족을 구해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전 그저 한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작은 선택이 제 삶까지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삶이 버겁고 힘들 때에도 내가 내밀 수 있는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한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